2025년 조선시대 최악의 폭군으로 기억되는 한 왕의 이야기가 다시금 주목받고 있습니다. 드라마와 영화를 통해 끊임없이 재해석되는 이 인물은 어머니의 죽음에 광기를 보이며 신하들을 마구잡이로 학살했다고 알려져 있죠. 연산군의 이야기는 500년이 지난 지금도 여전히 우리에게 많은 것을 말해주고 있습니다. 하지만 최근 역사학계에서는 우리가 알고 있던 이 폭군의 이미지가 승자들에 의해 과장되고 왜곡된 것일 수도 있다는 주장이 제기되고 있습니다. 여러분은 혹시 한 나라의 왕이 자신의 조카들을 구하기 위해 목숨을 걸고 맞서다가 결국 실패한 이야기를 들어보신 적이 있나요? 1506년 조선에서 벌어진 일은 단순한 권력투쟁이 아니었습니다. 새로운 왕조차 막을 수 없었던 4명의 어린 생명을 둘러싼 22일간의 처절한 사투였어요. 가장 어린 아이는 고작 6살, 가장 큰 아이도 9살에 불과했는데 말이죠. 이제 이 가슴 아픈 이야기의 진실을 파헤쳐 보겠습니다. 중종반정이 성공한 1506년 9월 2일 조선 전체가 환호성을 질렀어요. 연산군의 12년간 폭정이 드디어 막을 내린 것이었거든요. 하지만 환호성이 채 가시기도 전에 새로운 비극의 서막이 올랐습니다. 바로 연산군의 4아들들을 어떻게 처리할 것인가 하는 문제였죠. 반정 세력의 핵심 인물들인 박원종, 성희안, 유순정은 한 목소리로 외쳤습니다. 왕자들을 모두 제거해야 합니다. 그들의 논리는 명확했어요. 언젠가 누군가가 이 왕자들을 내세워 왕위를 노릴 수 있다는 것이었거든요. 특히 맏아들 폐세자 이황은 더욱 위험한 존재로 간주되었습니다. 연산군의 적장자였을 뿐만 아니라 총명하기로 소문이 자자했기 때문이에요. 그런데 여기서 예상치 못한 반대 목소리가 나왔어요. 다름 아닌 새 임금 중종이었습니다. 아이들이 너무 어리지 않습니까? 어린 조카들을 죽이는 것은 인륜에 어긋나는 일입니다. 중종의 이런 반대에는 단순한 인정만 있었던 게 아니에요. 조선의 법전인 경국대전에 따르면 16세 미만의 아이들은 설령 역적의 자손이라 해도 사형에 처할 수 없었거든요. 최고형이라고 해봐야 노예로 만드는 것이 전부였습니다. 하지만 반정 공신들의 두려움은 현실적이었어요. 역사를 돌아보면 폐위된 왕의 후손들이 복위의 명분으로 이용된 사례가 적지 않았으니까요. 특히 폐세자 이황에 대해서는 연산군의 친남인 신수군조차 임금은 비록 포악하나 총명한 세자를 믿고 살겠다 하고 말했을 정도였습니다. 이 말이 얼마나 많은 사람들에게 회자되었는지 짐작할 수 있겠죠. 이 4아이들은 누구였을까요? 먼저 폐세자 이황부터 살펴보겠어요. 1498년 겨울에 태어난 그는 연산군과 폐비시시 사이의 적장자였습니다. 실록에는 그의 성품이 침착하고 굳세며 엄숙하다고 기록되어 있어요. 할아버지 성종을 닮았다는 말을 들을 정도로 어린 나이에도 범상치 않은 기품을 보였다고 하네요. 흥미로운 일화가 하나 있습니다. 어느 날 연산군이 경회루에서 잔치를 열며 기생들과 함께 음악을 연주하던 중 세자를 불러 물었어요. 내가 죽은 뒤에도 이들을 잘 돌보겠느냐. 그런데 어린 이황은 아버지의 물음에 대답하지 않고 묵묵히 있었다고 해요. 연산군은 이 일로 세자를 멀리하게 되었다고 하는데 어쩌면 8살 아이가 벌써부터 아버지의 잘못된 행동을 감지했던 것은 아닐까요? 두 번째는 창녕대군 이성입니다. 1500년 여름에 태어난 이 아이는 연산군이 가장 총애했던 아들이었어요. 같은 정비 신씨 소생으로 연산군은 이 아들을 위해 특별히 승지 김감에게 쌀 15섬을 주며 교육을 맡겼을 정도였습니다. 나중에는 임사홍이 왕의 총애를 얻기 위해 이 아이를 자신의 집으로 데려가겠다고 청할 만큼 아버지의 사랑을 독차지했던 아이였죠. 세 번째는 양평군 이인이었어요. 1498년 늦가을에 태어난 이 아이는 후궁 폐숙 이정희의 소생이었습니다. 비록 후궁의 자식이었지만 연산군의 아들이라는 이유만으로도 왕자의 대우를 받으며 궁중에서 자랐어요. 마지막은 이돈수였는데 그의 정확한 출생 연도는 기록에 남아있지 않지만 다른 형들과 비슷한 또래였던 것으로 추정됩니다. 이 4아이들의 운명을 둘러싼 논쟁이 9월 내내 계속되었어요. 중종은 끝까지 조카들을 살리려고 애썼습니다. 아이들이 무슨 죄가 있습니까? 그저 잘못된 아버지를 둔 것뿐인데요. 하지만 반정 공신들의 압박은 날이 갈수록 거세졌어요.
그들은 구체적인 사례까지 들어가며 중종을 설득했습니다. 전한의 여후가 어린 조카를 살려두었다가 후에 큰 화를 당하지 않았습니까? 우리는 같은 실수를 반복해서는 안 됩니다. 이들의 주장에는 나름의 역사적 근거가 있었어요. 실제로 중국사를 보면 폐위된 황제의 후손들이 복위의 명분으로 이용되어 큰 혼란을 야기한 사례들이 많았거든요. 박원종은 특히 강경했습니다. 왕자들이 살아있는 한 우리의 반정은 완성될 수 없습니다. 언젠가 누군가가 이들을 내세워 복위를 꾀할 것이고 그때 우리는 모두 역적이 될 것입니다. 성희안도 마찬가지였어요. 폐세자 이황은 벌써부터 총명함을 드러내고 있습니다. 이런 아이가 자라서 복수심을 품는다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유순정은 더 구체적인 위험을 제기했어요. 지금도 연산군을 그리워하는 세력들이 있습니다. 이들이 왕자들을 옹립하려 한다면 나라가 다시 혼란에 빠질 것입니다. 이런 주장들은 나름대로 설득력이 있었어요. 실제로 조선 건국 과정에서도 고려 왕족들의 존재가 계속해서 정치적 불안 요소로 작용했었거든요. 한편 강화도에 유배된 연산군은 절망적인 나날을 보내고 있었어요. 자신의 몰락보다도 어린 자식들의 안위가 더 걱정되었을 것입니다. 그는 폐세자 이황이 사사되었다는 소식을 듣고 시름에 잠겨 괴로워했다고 실록에 기록되어 있어요. 자신은 그렇다 치더라도 무고한 어린 자식들까지 죽음을 맞아야 한다는 현실을 받아들일 수 없었던 거죠. 연산군은 강화도에서 매일 아이들의 소식을 기다렸어요. 하지만 들려오는 소식은 점점 절망적이었습니다. 중종이 아무리 노력해도 신하들의 압박은 거세지기만 했고 아이들의 운명은 점점 어두워져 갔어요. 연산군은 자신의 과거 행동들을 후회했을 것입니다. 자신의 폭정이 결국 사랑하는 자식들의 목숨을 위험에 빠뜨렸다는 사실을 깨달았을 테니까요. 드디어 운명의 9월 24일이 다가왔습니다. 중종은 더 이상 신하들의 압박을 견딜 수 없었어요. 반정으로 왕위에 오른 그로서는 반정 공신들의 지지가 절대적으로 필요했기 때문입니다. 결국 그는 눈물을 머금고 조카들의 처형을 허락하고 말았어요. 하지만 그는 마지막까지 조카들에 대한 애정을 포기하지 않았습니다. 장래만이라도 예를 다해 치러달라고 당부했거든요. 그 결정을 내리는 중종의 마음이 어땠을지 상상해 보세요. 그는 조카들을 개인적으로 미워할 이유가 전혀 없었어요. 오히려 같은 왕족으로서 삼촌으로서 애정을 가지고 있었을 것입니다. 하지만 왕이라는 자리의 무게와 정치적 현실 앞에서 그는 가장 고통스러운 선택을 해야 했어요. 그날 4명의 어린 왕자들이 모두 세상을 떠났습니다. 폐세자 이황 8세, 창녕대군 이성 6세, 양평군 이인 7세, 이돈수 미상. 그들은 모두 사약을 받고 죽었어요. 가장 마음 아픈 것은 이들이 자신들에게 무슨 일이 벌어지고 있는지 제대로 이해하지도 못했을 것이라는 점입니다. 6살 이성은 아마도 마지막 순간까지 아버지가 자신을 구하러 올 것이라고 믿었을지도 모릅니다. 총명했다는 이황은 혹시 자신의 운명을 예감했을까요? 그렇다면 그 어린 마음에 얼마나 큰 두려움과 절망이 있었을까요? 이인과 이돈수는 또 어떤 마음이었을까요? 이런 생각을 하다 보면 가슴이 먹먹해져요. 사약을 받는 순간 아이들은 무엇을 생각했을까요? 어머니가 그리웠을까요? 아버지가 보고 싶었을까요? 아니면 그냥 무서웠을까요? 특히 가장 어린 이성은 상황을 이해하지도 못한 채 세상을 떠났을 것입니다. 형들을 따라 사약을 받으면서도 이게 무엇인지, 왜 이런 일이 벌어지는지 알지 못했을 거예요. 이 사건은 단순한 정치적 숙청을 넘어서는 깊은 의미를 담고 있었습니다. 첫째, 법치주의의 후퇴였어요. 조선은 유교 국가로서 법과 도덕을 중시하는 나라였는데 정치적 필요에 의해 스스로 정한 법을 어기고 어린 아이들을 죽인 것입니다. 이는 조선의 정치체제가 가진 근본적인 모순을 드러낸 사건이었죠. 경국대전에는 분명히 16세 미만 아동의 사형을 금지한다고 명시되어 있었어요. 이는 조선이 인도주의적 가치를 중시한다는 것을 보여주는 조항이었습니다. 하지만 정치적 위기 상황에서 이런 법적 원칙들이 얼마나 쉽게 무너질 수 있는지를 이 사건이 적나라하게 보여주었어요. 둘째, 왕권과 신권의 갈등이었습니다. 중종이 조카들을 살리려 했지만 결국 신하들의 집단적 압박에 굴복한 것은 당시 왕권의 한계를 보여주는 상징적 사건이었어요. 반정으로 왕위에 오른 중종은 반정 공신들에게 크게 의존할 수밖에 없었고 그들의 강력한 요구를 거부하기 어려웠던 것입니다. 이는 조선 전기 왕권의 특성을 잘 보여주는 사례예요. 조선의 왕은 절대 군주가 아니었습니다. 신하들과의 합의와 협력을 통해
국정을 운영해야 했고 특히 자신을 왕위에 올려준 세력들의 의견을 무시하기는 어려웠어요. 중종의 경우는 더욱 그랬죠. 반정 공신들 없이는 왕위를 유지하기 어려운 상황이었으니까요. 셋째, 정치적 보복의 잔혹함이었습니다. 연산군의 폭정에 대한 분노는 충분히 이해할 수 있지만 그 분노가 무고한 어린 생명들에게까지 미친 것은 정치적 보복이 얼마나 무차별적이고 잔혹해질 수 있는지를 보여주었어요. 반정 공신들의 분노는 이해할 만했어요. 연산군 시대에 수많은 사람들이 억울하게 죽었고 그들의 가족과 친지들도 큰 고통을 받았거든요. 갑자사화, 무오사화 등을 통해 많은 선량한 신하들이 목숨을 잃었어요. 이런 상황에서 연산군에 대한 분노가 극에 달한 것은 당연했습니다. 하지만 그 분노가 무고한 어린아이들에게까지 향한 것은 정의로운 복수가 아니라 또 다른 폭력이었어요. 연산군의 잘못에 대한 책임을 그의 어린 자식들에게 묻는 것은 공정하지 않았습니다. 아이들은 아버지의 행동에 대해 어떤 책임도 질 수 없는 존재들이었으니까요. 그렇다면 정말 다른 방법은 없었을까요? 역사를 되돌아보면 여러 대안이 있었습니다. 왕자들을 먼 섬으로 유배 보내는 방법도 있었고 왕족 신분을 박탈하고 평민으로 강등시키는 방법도 있었어요. 실제로 조선 역사상 이런 온건한 방법들이 사용된 사례들이 있었거든요. 예를 들어 세조 때 단종의 동생들은 죽임을 당하지 않고 강등되어 평민으로 살았어요. 물론 감시를 받으며 불편한 생활을 해야 했지만 적어도 목숨은 보존할 수 있었습니다. 이런 선례가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중종 반정 때는 더 극단적인 방법이 선택되었어요. 왕자들을 제주도나 울릉도 같은 먼 섬으로 유배 보내는 방법도 있었을 것입니다. 그곳에서 평생 감시를 받으며 살게 한다면 정치적 위험은 최소화하면서도 생명은 보존할 수 있었을 거예요. 하지만 반정 공신들은 이런 방법들을 고려하지 않았습니다. 그들에게는 오직 완전한 제거만이 답이었어요. 이 사건이 후대에 미친 영향도 컸습니다. 중종 반정 이후 조선의 정치는 더욱 잔혹해졌어요. 정치적 적대자를 완전히 제거하는 것이 당연시되었고 이는 이후 계속된 사화들의 원형이 되었습니다. 기묘사화, 을사사화, 정미사화 등에서 보이는 무자비한 숙청의 전통이 바로 여기서 시작되었다고 볼 수 있어요. 또한 이 사건은 왕권의 한계를 명확히 보여주었죠. 중종이 조카들을 구하지 못한 것은 당시 왕이 신하들의 집합적 의지에 맞서기 어려웠음을 의미했고 이는 이후 조선 후기 세도 정치의 토대를 마련했다고 볼 수 있습니다. 이 비극 속에서도 주목해야 할 인물이 있습니다. 바로 폐비 신씨예요. 연산군의 왕비였던 그녀는 두 아들 폐세자 이황과 창녕대군 이성을 잃었습니다. 신씨는 평소 현량하고 후덕한 인품으로 알려져 있었어요. 연산군이 황음무도할 때도 그녀는 밤낮으로 근심하며 간언했다고 합니다. 왕은 비록 그녀의 말을 듣지는 않았지만 성내지도 않았다고 실록에 기록되어 있어요. 신씨는 연산군의 폭정을 막으려고 정말 많은 노력을 했어요. 왕이 기생들과 어울리며 향락에 빠져 있을 때도 그녀는 계속해서 올바른 길로 인도하려고 했습니다. 하지만 연산군은 그녀의 간언을 받아들이지 않았어요. 오히려 점점 더 극단적인 행동을 보였죠. 반정 후 신씨는 폐비로 강등되었지만 중종의 배려로 유배되지 않고 한양에 머물며 지낼 수 있었습니다. 하지만 두 아들을 잃은 그녀의 슬픔은 이루 말할 수 없었을 것입니다. 신씨는 1537년까지 살았어요. 그녀는 죽는 날까지 31년 동안 죽은 아들들을 그리워하며 살아야 했습니다. 그녀에게 남은 것은 오직 딸 휘신고뿐이었거든요. 신씨의 마음이 어땠을지 상상해보세요. 자신이 낳고 기른 두 아들이 6살, 8살의 나이에 사약을 받고 죽었어요. 아무리 왕비였다고 해도 그녀는 한 명의 어머니였습니다. 자식을 잃은 어머니의 슬픔이 얼마나 클지는 말로 다 표현할 수 없을 거예요. 신씨는 1512년 남편 연산군의 묘를 양주로 이장해달라고 상언했습니다. 그리고 자신이 죽은 후에는 남편 곁에 묻혔어요. 31년간의 과부 생활을 마치고 남편과 아들들이 있는 곳으로 간 것입니다. 그녀의 이런 선택에서 가족에 대한 변함없는 사랑을 느낄 수 있어요. 이 사건을 다른 각도에서 보면 또 다른 의미를 발견할 수 있어요. 바로 가족의 해체입니다. 정치적 격변이 한 가족을 완전히 파괴한 것이죠. 연산군과 신씨 그리고 4명의 어린 아들들, 그들은 1506년 9월 이전까지는 평범한 왕실 가족이었습니다. 하지만
단 하룻밤 사이에 모든 것이 바뀌었고 22일 만에 가족 중 절반이 세상을 떠났어요. 이런 가족의 해체는 연산군 가족만의 일이 아니었습니다. 중종반정 과정에서 많은 가족들이 해체되었어요. 연산군의 측근들과 그 가족들, 후궁들과 그 가족들 모두가 비슷한 운명을 맞았습니다. 정치적 변동이 개인과 가족에게 미치는 파괴적 영향을 적나라하게 보여준 사건이었죠. 연산군의 후궁들도 비참한 운명을 맞았어요. 장녹수를 비롯한 많은 후궁들이 처형되거나 유배되었습니다. 그들의 자녀들도 마찬가지였어요. 하루아침에 궁궐에서 쫓겨나 비참한 생활을 해야 했습니다. 정치적 격변이 얼마나 많은 사람들의 삶을 파괴하는지를 보여주는 사례들이에요. 그런데 이 이야기에서 가장 안타까운 부분은 어린 왕자들이 자신들의 운명에 대해 어떤 선택권도 갖지 못했다는 점입니다. 그들은 자신이 누구의 아들로 태어났는지 선택할 수 없었고 아버지가 어떤 왕이 될지도 막을 수 없었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들은 아버지의 죄까지 짊어지고 죽어야 했습니다. 특히 가장 어린 창녕대군 이성의 경우를 생각해보면 더욱 가슴이 아파요. 그는 겨우 6살이었습니다. 아직 세상이 무엇인지, 정치가 무엇인지, 왕권이 무엇인지 제대로 알 나이도 되지 않았어요. 그런데 그는 이런 복잡한 정치적 계산 때문에 죽어야 했습니다. 이성은 아버지 연산군이 가장 아꼈던 아들이었어요. 연산군은 이 아이를 위해 특별히 승지를 배정해 돌보게 했고 많은 관심을 쏟았습니다. 그런 아버지의 사랑을 받으며 자란 아이가 6살의 나이에 사약을 받고 죽어야 했던 것입니다. 이성은 마지막 순간까지도 무슨 일이 벌어지고 있는지 이해하지 못했을 거예요. 폐세자 이황의 경우는 또 다릅니다. 그는 8살로 형제 중 가장 컸고 총명하다는 평가를 받고 있었어요. 어쩌면 그는 자신에게 닥칠 운명을 어느 정도 예감했을지도 모릅니다. 연산군이 경회로에서 기생들을 가리키며 물었을 때 대답하지 않은 것도 어린 나이에도 아버지의 잘못을 알아차렸기 때문일 수 있거든요. 하지만 아무리 총명했다고 해도 8살 아이가 정치적 복수와 권력투쟁의 희생양이 되어야 할 이유는 없었습니다. 그는 단지 연산군의 아들로 태어났다는 이유만으로 죽어야 했어요. 이황이 만약 살아남았다면 어떤 사람이 되었을까요? 총명했다는 평가를 받았던 그가 성장해서 조선을 위해 좋은 일을 했을 수도 있는데 말이에요. 양평군 이인과 이돈수에 대해서는 기록이 많지 않아요. 하지만 그들도 다른 형제들과 마찬가지로 무고한 어린 아이들이었습니다. 그들에게도 각각의 꿈과 희망이 있었을 것이고 자라서 하고 싶은 일들이 있었을 거예요. 하지만 그 모든 가능성들이 1506년 9월 24일에 영원히 사라졌습니다. 연산군은 12월 6일 강화도에서 31세의 나이로 세상을 떠났습니다. 반정이 일어난 지 2달 만의 일이었어요. 그는 어린 자식들을 잃은 슬픔과 자신의 몰락한 처지를 견디지 못하고 화병으로 죽었습니다. 아마도 그의 마지막 순간까지 어린 자식들에 대한 그리움이 그를 괴롭혔을 것입니다. 연산군의 죽음도 비극적이었어요. 그는 자신의 잘못된 행동들을 후회하며 죽었을 것입니다. 특히 자신의 폭정이 결국 사랑하는 자식들의 죽음으로 이어졌다는 사실이 그를 가장 괴롭혔을 거예요. 왕으로서는 실패했지만 아버지로서는 자식들을 사랑했던 그에게 이보다 큰 고통은 없었을 것입니다. 이 사건을 통해 우리가 얻을 수 있는 교훈은 무엇일까요? 첫째, 권력의 무책임함입니다. 연산군의 폭정이 결국 자신의 어린 자식들의 죽음으로 이어졌어요. 권력자의 잘못된 선택이 가족에게까지 돌이킬 수 없는 결과를 가져온 것입니다. 이는 권력을 가진 자가 얼마나 신중하고 책임감 있게 행동해야 하는지를 보여줍니다. 권력은 단순히 개인의 것이 아니에요. 권력자의 행동은 자신뿐만 아니라 가족, 신하, 백성 모두에게 영향을 미칩니다. 연산군이 만약 이런 사실을 깨닫고 좀 더 신중하게 행동했다면 자신의 자식들이 그런 비참한 운명을 맞지 않았을 수도 있어요. 둘째, 정치적 보복의 한계입니다. 연산군에 대한 분노와 복수심이 무고한 어린 생명들에게까지 미친 것은 정치적 보복이 가져올 수 있는 최악의 결과를 보여줘요. 아무리 정당한 분노라 해도 그것이 무고한 이들에게까지 향한다면 정의가 아닙니다. 복수는 또 다른 복수를 낳기 마련이에요. 폭력은 폭력을 낳고 증오는 증오를 낳습니다. 연산군의 폭정에 대한 정당한 분노가 어린아이들의 죽음이라는 또 다른 폭력으로 이어진 것은 정치적 보복의 위험성을 잘 보여주는 사례예요.
셋째, 법치주의의 중요성입니다. 조선은 스스로 정한 법을 어기고 어린아이들을 죽였어요. 정치적 필요에 의해 법을 무시하는 것이 얼마나 위험한 선례가 될 수 있는지를 보여주는 사례입니다. 법은 정치적 상황에 관계없이 일관되게 적용되어야 해요. 그래야만 진정한 법치 사회가 될 수 있습니다. 넷째, 가족의 소중함입니다. 정치적 격변이 한 가족을 완전히 파괴한 이 사건은 가족이라는 가치가 얼마나 소중한지, 그리고 그것이 얼마나 쉽게 깨질 수 있는지를 보여줍니다. 아무리 큰 정치적 목표가 있다고 해도 가족의 가치를 무시해서는 안 되죠. 마지막으로 개인의 존엄성입니다. 어린 왕자들은 개인으로서의 선택권을 전혀 갖지 못했어요. 그들은 정치적 계산의 도구로 취급되었을 뿐입니다. 이는 모든 개인이 자신만의 존엄성을 가지고 있으며 그것이 정치적 목적을 위해 희생되어서는 안 된다는 교훈을 줍니다. 그런데 이 비극적인 사건에도 약간의 따뜻함이 있었어요. 바로 중종의 노력이었습니다. 그는 끝까지 조카들을 구하려고 애썼고 그들이 죽은 후에도 예를 다해 장례를 치러주었습니다. 그리고 연산군의 딸들에 대해서는 각별한 보호를 제공했어요. 특히 연산군의 장녀인 휘신공주가 폐주의 딸이라는 이유로 시댁에서 쫓겨났을 때 중종이 직접 나서서 도움을 주어 공주가 남편과 화해하고 재결합할 수 있도록 했습니다. 중종은 연산군의 다른 딸들도 피해를 입지 않도록 많은 노력을 기울였어요. 이런 중종의 행동을 보면 그가 조카들의 죽음을 얼마나 안타까워했는지 알 수 있습니다. 비록 아들들은 구하지 못했지만 딸들만이라도 보호하려는 그의 노력에서 삼촌으로서의 애정을 엿볼 수 있죠. 중종은 평생 이 일을 후회했을 것입니다. 중종은 재위 기간 내내 조카들의 죽음에 대한 죄책감을 안고 살았어요. 그는 종종 신하들에게 어린 조카들을 구하지 못한 것이 평생의 한이라고 말했다고 합니다. 이런 말에서 그의 진심을 느낄 수 있어요. 1506년 9월 24일의 비극은 조선 역사에 깊은 상처를 남겼습니다. 하지만 동시에 중요한 교훈도 남겼어요. 권력의 책임, 법치주의의 중요성, 정치적 보복의 한계, 가족의 소중함, 개인의 존엄성, 이 모든 것들이 어린 왕자들의 죽음을 통해 우리에게 전해진 것입니다. 오늘날 우리가 이 이야기를 되돌아보는 것은 단순히 과거의 비극을 애도하기 위해서가 아닙니다. 이런 비극이 다시는 반복되지 않도록 하기 위해서예요. 권력을 가진 자는 그 권력이 가져올 수 있는 결과에 대해 깊이 생각해야 하고 정치적 분노도 무고한 이들에게는 향하지 않도록 주의해야 합니다. 그리고 무엇보다 우리는 모든 개인의 존엄성을 존중해야 해요. 그것이 어린아이든 어른이든 권력자든 평민이든 상관없이 모든 사람은 자신만의 소중한 존재 가치를 가지고 있습니다. 그 가치는 어떤 정치적 목적을 위해서도 희생되어서는 안 됩니다. 연산군의 네 아들 폐세자 이황, 창녕대군 이성, 양평군 이인 이돈수, 그들의 이름은 역사 속에 기록되어 있지만 그들이 꿈꾸었을 미래는 영원히 알 수 없게 되었어요. 그들이 자라서 어떤 사람이 되었을지, 어떤 일을 했을지, 어떤 가족을 이루었을지 우리는 알 수 없습니다. 우리가 할 수 있는 것은 그들의 죽음을 헛되지 않게 하는 것입니다. 그들의 비극을 교훈 삼아 더 나은 세상을 만들어가는 것이죠. 권력의 무책임함을 경계하고 정치적 보복의 한계를 인식하며 모든 개인의 존엄성을 존중하는 사회를 만들어가는 것입니다. 그것이 1506년 9월 24일에 세상을 떠난 4명의 어린 왕자들에게 우리가 바칠 수 있는 최고의 추모가 아닐까요? 그들의 죽음이 헛되지 않도록 그들의 이야기가 우리에게 주는 교훈을 가슴 깊이 새기며 살아가는 것이야말로 진정한 역사 공부의 의미가 아닐까요? 결국 연산군의 비극은 시대를 잘못 만난 개혁가의 비극이었는지도 모릅니다. 그에게 명확한 비전과 대안이 있었다면, 그리고 백성을 위한 마음이 있었다면 어쩌면 폭군이 아닌 개혁군주로 기억되었을 수도 있었을 겁니다. 하지만 역사에 가정은 없고 연산군은 결국 조선 최악의 폭군으로 역사에 남게 되었습니다. 그의 이야기는 권력이란 무엇이며 군주란 어떤 존재여야 하는지에 대한 깊은 성찰을 남깁니다. 절대 권력은 절대 부패한다는 말처럼 견제받지 않는 권력이 얼마나 위험한지를 보여주는 살아있는 교훈이기도 하죠. 동시에 승자가 쓴 역사를 어떻게 읽어야 하는지에 대한 중요한 질문도 던집니다.